네, 이슈오늘 시작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가구 쪽이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은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으니부터는 전혀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될 거는 공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박세리 전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재단과 아버지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핵심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으로 박세리 선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재단에서 고소했다고 한다면 박세리 선수의 의견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는데 네, 예. 일각에서 많은 억측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해명하고자 자리에 쓴 것 같고요. 예. 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내가 먼저 고소할 것,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것을 제안을 했고 고소 경위는 그러하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이제 부친 관련한 채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왔고 지금은 예. 부친과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박세리 희망재단은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그 어떻게 보면 명의를 도용당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채무를 더 이상 갚아나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이제는 아버지랑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부친이 여러 가지 이제 채무 문제를 발생하더라도 그동안엔 도의적으로 해결해 왔지만 앞으로는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중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약속 이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공과 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먼저 부친의 고소를 제안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2016년 또는 그 전부터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채권 채무가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가 또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금전적인 문제로 굉장히 피해도 많이 받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도 많이 받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으로 어떤 채무를 야기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본인 나름대로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것을 정리해왔지만 도저히 이제는 감내하기가 어렵고 채무 문제가 끊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률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렇게 아버지가 어떤 채권 채무 관계를 일으키는데 그 딸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오면 이 문제가 반복될 여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나 투자자들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박세리 선수는 앞으로는 나는 무관하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테니 아버지가 혹시 나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또는 저명성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하더라도 이제는 선을 긋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해 주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변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 부모의 빚에 대한 자식의 책임을 법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법률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 이해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박세리 선수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동안 이제 가족들의 어떤 피해를 막고자 집에 경매가 들어오면 본인의 돈으로 이제 그것을 막는다거나 채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일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왔으나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뿐 도저히 이제는 이것을 막기는 어렵고 막는 게 또
도움도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앞서서 아버지를 고소하게 된 경위, 그리고 더 이상은 이것을 무관하고 선을 긋는 경위. 공과 사라는 건 내가 공적으로는 굉장히 저명한 선수이지만 또 가정 내에서는 딸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의 의사 없이 사업에 어떤 투자를 하겠다, 사업 의향서를 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보통 어려울 때 가족이 도와줘야 되는데 가족 때문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부모가 박세리 선수의 의견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켜 왔고 예. 이게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절실한 절규를 저는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뭐 이제 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이제 박세리 씨가 가족이 최우선이었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의 분위기는 글쎄요 좀 침울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박세리 선수는 좀 착잡하고 침울할 수 있고 또 예. 끝내 눈물까지 흘리고 본인이 이제 조금 굉장히 어려운 심정을 토로했으나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사실은 박세리 선수를 굉장히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보면 골프 선수로서 성공했고 그 많은 상금이나 스폰서 계약금도 부모한테 이제 주는 것도 굉장히 큰 희생 정신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릇이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나아가서는 그동안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야 될 채무까지 감당해온 사정까지 여러 사정을 봤을 때 박세리 선수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겠다 이런 예. 점들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일부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박세리 선수를 탓하면서 왜 빨리 안 갚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박세리 선수가 도의적인 책임마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친께서는 책임이 있겠지만 이 선수 개인으로서는 사실 책임지지 않아도 될 거를 감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자회견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혹여라도 박세리 선수와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분은 박세리 선수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은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재단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박세리 희망재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고 후원금을 받아서 대회를 개최하고 유망주들에게 후원을 하는 그런 재단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재단의 역할을 확실히 설명하면서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또 다른 이제 사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재단의 설립 목적 자체가 비영리라는 겁니다. 예. 사업으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후원을 통해서 이제 후배들을 이제 좀 돕기 위한 재단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한다던가 사업에 참여해서 어떤 대금을 받거나 용역 대금을 받거나 이런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박세리 희망재단과 관련해서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게 규명을 했고요. 비영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리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 관련한 사업도 기본적으로는 영리 목적이거든요. 복합 레저 시설을 만들어서 이익이 나면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였을 텐데 도저히 설립하거나 설립 목적 취지에 반하는 사업을 우리는 할 리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예. 경매로 넘어갔다고 알려진 대전 집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는 집이 경매에 나와 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고 법적으로 해결한 상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온 게 아니라 과거의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일부 보도가 잘못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2016년 예전 몇 년 전에는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전집 관련해서 5대5로 부친과 공동 명의로 있다가 경매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인수하고 경매 결정을 이제 집행 정지한 것으로 보여서 이 수년 전에 발생한 채무 문제는 일단 해결한 상태라고 보이고 현재는 경매가 들어온 상황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사업 의향서 제출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사문서 위조가 유죄가 나오면 예.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에 어떤 가담을 하게 됐고 중단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 때문에 채권자가 또 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채권자들이 뭔가 문제 제기할 여지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 보시듯이 박세리 선수 개인 책임은 없는 거죠. 그러면 박세리 개인이라는 사람이 이 뭐 채무 때문에 경매가 들어올 일은 없어 보입니다. 예.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박세리 씨의 부친의 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법인의 도장을 몰래 제작하고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남의 도장을 동의받지 않고 찍게 되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걸 이용했다고 한다면 동행사죄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통 사문서 위조만으로 실형이 나오진 않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편취, 사기 행각을 한다거나 업무 방해를 하는 경우에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부부간에도 사문서 위조 사건이 좀 있습니다. 남편이 네. 사업하는데 아내 인감 도장을 쉽게 취득할 수 있으니 연대보증 서류에 찍는다거나 그래서 부부간의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법률적인 어떤 쟁점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사문서 위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문서 위조로 보지 않으면 제가 연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위로 이 재단에서 부친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고 그래야지만 재단이 이 사업과 무과다나는 걸 법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던 가수 김호중 씨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해서 이제 형사 재판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영장실질 단계에서 들어왔던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모두 같이 기소가 됐고요. 범인 도피교사, 사고 위조치도 이제 기소가 됐는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검찰에선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울여서 적정한 형이 나오게 공소유지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예.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 판례가 굉장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해서 네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측정하는 것이 사실은 좀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음주 시각이나 체중이나 음주량도 밝혀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장소로 이동하면서 술을 먹은 것도 있고 종류도 좀 다양하고 또 사람마다 이제 알코올 분해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보니 굳이 음주운전죄로 기소하지 않더라도 운전죄보다 훨씬 더 법정형과 양형이 높은 게 위험운전치상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운전치상을 유죄로 입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선고형을 받는 것이 검찰로서는 오히려 공판 유죄에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운전죄를 넣어서 무죄 받기보다는 확실한 것만 올려서 유죄를 받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김호중 씨가 뺑소니 이후에도 이제 다시 맥주를 사서 마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꼼수라는 비판도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꼼수가 통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뭐 결론적으로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다만 김호중 씨 사건 이외에도 실제로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고 도망가서 술을 먹거나 그 다음날 나타난 사례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런 사법방해 처벌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음주를 해서 음주운전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자라고 목소리 나오고 있어서 예.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부나 또 국회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 부분,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형 요소로는 감경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합의한 부분은 김호중 씨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게 개인적인 법익만을 위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법익, 그러니까 교통안전 그리고 교통사고 위에 구호조치가 필요한 교통안전과 관련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해줬다고 다 용서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다. 지금 김호중 씨에 관련된 법률 적용에 기본적인 양형이 지금 가중 요소가 2년에서 5년으로 나오는데요. 예. 이게 전부 자백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이걸 다투지 않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이 있을 때야만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생기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가중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형과 집행유예 과정에서 가장 김호중 씨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자백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예. 실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또 재판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모두 다 자백하고 반성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또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 씨에 대한 처벌 수위 글쎄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공판길에 이제 실제 자백하고 반성하느냐 굉장히 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수 있는데 네네.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부인하면서 다퉜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랑 좀 전략적으로 상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구속 사건이니까 결론은 이렇게 그리 늦지 않게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재범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병원 소속 의사들이 일제히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 소속 개원이들도 오늘 집단 휴진에 동참을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을 했는데요. 일단 이 명령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우리가 전공의들에 대해서 이런 명령이 나갔었고 또 대학 교수들도 이제 휴진의 문제가 있었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개원이 일반 개업한 의사분들까지 이제 집단 휴진에 합세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료 단체가 개별 단체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예, 볼 예. 여지도 있는데요. 우리 의료법에는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고 여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국민의 보건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일을 하지 않고 휴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정부에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3만 5천 곳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 그리고 휴진할 거면 미리 신고하라는 휴진 신고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라서 이 송달까지 완료가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진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처벌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어떤 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의료법상은 뭐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뭐 자격정지 또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긴 한데요. 예, 예. 우리가 전공의 사건에서도 보시지만 사실 굉장히 다발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져서 위반된 사례들이 많아서 이걸 전부 다 형사고발해서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갈지 또는 이렇게 의사단체와 협상을 해서 이런 형사고발 조치를 철회하고 선처를 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런 업무 개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지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강대강 가치가 대치가 오래돼서 실제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을 오랫동안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까지 갈 여지가 있습니다. 예. 병원 문만 열어두고 의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이제 원장님이 학회에 가서 또는 뭐 내부 공사 또는 뭐 여름 휴가 뭐 이런 이유로 이제 휴진 명분으로 내세운 병원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뭐 원장님이 학회 갔습니다. 우리 휴가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의사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휴진을 한 것이고 환자가 왔는데 돌려보낸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죄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진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서 이 부분도 고발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안에 예. 의사가 있는데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이 조항으로 고발 조치한다라는 거고 실질적인 이유가 의사단체의 어떤 공문이나 명령에 따른 거라고 한다면 사실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 모여서 총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 임원 변경 또 해체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냈는데 만약에 이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공정거래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 단체가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네. 이렇게 이제 업무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요 행위에 대해서 과거에 또 처벌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 단체가 이렇게 진료를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 총걸기 대회에 나오게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어떤 단체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협의 임직원들 그리고 의협의 주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해산하거나 임원진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요.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법과 고발과 고소로 이 문제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의사 단체와 또 대화하고 또 협치하는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동네 병원에 찾아다가 헛근엄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집단 휴진 의사와 관련해서까지도 저희가 좀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